안녕하세요. 조수진 경제TV 애청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조수진입니다. 네, 오늘 이틀째인데요. 예, 어저께 사실 방송을 했습니다만 성관위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제가 어제 방송은 다시 삭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어제 내용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12시 저희가 매일 12시에 정오 시간에 우리 조수진 경제 TV 문을 연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저께 방송도 내려가고 갑자기 이제 오늘 보신 분들은 저게 뭘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은 사실 이제 제가 먼저 그날의 시사 뉴스, 이제 몇 가지 챙겨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순히 뉴스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뉴스가 왜 일어났는지, 이 이면에 있는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의미들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논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수진 경제 뉴스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또 제가 매일매일 뭐 이제 경제 또는 시사, 안보, 외교 이러한 여러 가지 토픽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좀 꼼꼼히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유우파 또 우리 조수진 경제TV의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의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선으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러한 각오로 여러분들께 조금 그날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핵심 이슈들을 나누는 이런 자리,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견해, 입장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수진 경제TV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구성은 처음에 이제 한 줄 논평, 즉, 이제 밤사이에 또는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중요한 기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급하게 간추려 봤는데요. 요거 한 개 한 개 보면서 제가 논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어떤 의견인지 또 여기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페북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유튜브는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해병배 땡볕님도 들어오시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께, 저의 조수진 경제TV 유튜브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하면서, 우리가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경제민주주의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흔들리지 않게 기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수진과 함께 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 출마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진종호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 인물이죠. 그래서 장 대표가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뒤에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진 의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은 한번 지금 뉴스 창에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보십시오. 쭉 보여주세요. 뉴스 기사를.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당 소속 의원이 무소속 출마자를 돕는다는 의혹 자체가 저는 당 기강을 흔드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진종호 의원 우리 당이 선택한 비례 의원 아닙니까? 물론 뭐 친한동훈 계이지만 이미 한동훈은 제명됐고 이제 국민의힘 당에 충성을 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해낸 진종호 의원인데 장동혁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계파가 당의 공천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은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요. 사익 추구입니다. 이는 당원과 우리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개파 정치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지방선거 50일도 채 안 남은 이 시간에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우리 장동혁 대표, 장동혁 체제가 이를 바로잡는 이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기사는 무엇입니까?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아직까지 이진숙 후보 시끌시끌합니까? 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내혹을 거듭하던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2인을 압축하면서 공천의 속도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누구입니까? 유영하 하고 추경호 두 명의 후보자들이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컷오프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다. 참, 아직까지도 변수라는 게 정말 이거 돌멩이면 차서 버리고 싶은데, 참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6인 발표 27일 만에 경선 후보를 확정해서 본격적인 경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일 날 후보자 토론을 마쳤고 이제 24일, 25일이네요. 이번 주에 경선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에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무소속 하느니 뭐 경선을 다시 하자느니 이렇게 막 시끌시끌한데 이 경선에 진출한 유영하 추경호 후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수 진영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단일화는 불가하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왔다는 거죠. 유영하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 후보 단일화 절대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 추경호 후보도 역시 결선 이후에 다른 결선 투표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이 길어지면 혼선이 이렇게 되고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 최소한 원칙에 따라서 후보를 압축하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장 대표가 확실하게 교통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컷오프된 이 2명의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경선을 다시 하자 이런 거는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보수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너무 큰 행위이죠. 자살골 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게 추가 협상, 단일화 이런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로 결집하는 이런 책임적인 정치 책임, 성숙한 자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 지금 우리 장 대표가 이진숙 후보를 그 바쁜 방미 전에 만날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진숙 후보님의 주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당장 폐지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수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장 대표가 미국 다녀와서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죠? 저도 열심히 봤는데 여기서 또 뭐
우문현답이 이어진다. 네, 이런 걸 제가 좀 아침에 느꼈는데 보겠습니다. 장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가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선거보다 방미가 더 중요했냐? 네, 어떤 기사가 이런 예, 정말 예,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그랬더니 장 대표 말 일단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 예,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드린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물었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 이스라엘 발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외교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으킨 문제 도대체 비밀이란 없다. 예,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의 외교 라인을 엉망진창 만들어놨다. 이런 때 나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 이것이 지방선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통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 재밌죠. 장 대표님께서 자신의 방미 일정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영화 대사를 이용해서 반박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사진을 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친절한 금자씨 나오는 표현인데 네 사이다 해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수진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장동혁 대표의 방미는 단순 외유가 아니라 국무부와의 직접 소통 채널, 사실상 한 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현 외교 정부의 공백을 메꾸는 전략적 행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미국이 방동혁 대표하고 별도 소통을 이어가려는 움직임. 예, 이거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와의 외교 신뢰에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신호를 보이는 거고 결국 보수 진영 리더십을 그 대안으로 인정하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어저께 그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회에서 장 대표 굉장히 직설적으로 대응을 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아주 심플하게 네, 촌철살인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예, 이런 장동혁 대표의 이 기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모호한 외교가 아니라 분명한 입장과 네트워크를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이것이 글로벌 외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원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이다. 네,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엔 여러분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 지금 아까 잠깐 제가 유영하 예비후보 얘기를 했는데 또 대구에 누가 계십니까? 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계시죠. 네, 오랜만에 박 대통령님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유 예비 후보는 20일 그 KBS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좀 막 달리면 개인적으로 사실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멀리는 강원도까지 판을 한번 이렇게 바꿔야 될 변곡점이 오면 박 전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비 후보는 대구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는 한번 하지 않으시겠냐 예, 이렇게 또 내다봤다고 하네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지원 유세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선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보수 지지층을 죄송합니다. 결집시키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징적 카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의 여왕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승률이 확실하신 분이시죠? 네.
특히 유영아 후보가 언급한 변곡점에서 등판하실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박 대통령의 이 정무감각, 특유의 정무감각을 활용한 전략적 타이밍을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대구를 넘어서 전국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이 이러한 상지성과 결집력입니다. 정말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우리 국민의힘의 큰 자산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님 꼭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또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이슈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부산 북갑. 제가 어제도 부산 북갑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오늘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치 기생일 뿐이다. 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최근 대구 등을 출마지로 검토하고 있다가 한 대표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했죠.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장관이 보수 재건을 외치면서 보수의 승부처에 난데없이 찾아온 회방만 놓는 행위, 이게 보수를 위한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기웃대다가 선거 목전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북구로 난데없이 날라왔다. 네, 단일화할 이유도 없고 단일화할 일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갑자기 부산 북구로 원정한 우리 제명한 전 한동훈 대표, 제명당한 전 한동훈 대표, 요새 참 바쁩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이삿짐을 몇 번 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식 전 장관의 비판은 단순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과 당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동훈 정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라고 봅니다. 특히 연고도 없이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단일화와 무공천을 압박하는 행태. 여러분, 이건요, 제명당한 한 전 대표가 말하는 보수 재건이 아니라 개인 정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따리 장수, 원정 출마, 이런 말 들으면서 정말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쳐서 부산 북각 무공천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는 뭡니까? 장동원 대표 흔들고 한동훈 카드 다시 꺼내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는 몸보신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무공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선거 전략이 아니고요. 권력 계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입니까?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선에서 이런 기회주의 정치 없어져야 됩니다. 원칙과 지역 기반 위에서 당을 지키고 확장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도 이 부족한 이 시간에 이렇게 주변에서 회방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지역 6.3 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장 대표 아래 똘똘 뭉치는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애국동지가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 줄 논평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은요, 제목을 격전지를 가다.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선이 진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 우리 어떤 후보자들이 나가서, 예, 어떤, 무기로 싸우는지, 예,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지역을 선정해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 판세, 예,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부산 북갑 얘기를 한 김에 우리 그 박민식 후보자, 예, 물론 아직 그 이제 뭐, 그 보궐선거는 뭐 아직 그 당장 뭐 이거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민식 후보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박민식 돌아온 실전형 후보가 될까? 부산 북구갑 재보선이 주목된다. 네, 이런 내용을 제가 글을 좀 썼는데요. 제가 이거 좀 밤새 좀 찾아보면서 글을 쓴 거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그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부산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 박민식 부산 기반 박민식 이제 그 의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 장관은 그 부산 기반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죠. 이분의 프로필을 좀 보니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검사로 재직하셨어요. 네.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셨네요. 네. 굉장히 드문 프로필입니다만, 네. 외교적으로, 또 이 법적으로, 네. 아주 그냥 그 탤런트가 많으신 분이네요. 이후에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특히 보훈 안보 분야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을 거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으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인물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보는 박민식 전 장관의 큰 강점은 뭐냐? 실전 경험입니다. 왜?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바로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부산 교통망 확충,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 이 북구의 핵심 현안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이 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보훈부 장관 경력 초대 보훈부 장관이었죠. 윤정부 때. 그래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한 자산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안보와 국가 정체성 이슈에 민감한 유권자들에게 안정감 있는 후보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 지역구의 재선 경험까지 더한다면 북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보따리 장사하고 비교는 안 되겠죠. 네. 그럼 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그런 박민식 전 장관의 약점은 없는 걸까요? 약점도 있긴 합니다. 윤정부 때 이 강한 연결성, 이게 굉장히 장점이고, 동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왜냐면 이제 그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좀 커지면은 이 장관 출신이라는 이력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뭐 지금 뭐 상대 후보가 누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 신인 정치하자. 뭐 지역 밀착형 이미지를 앞세울 경우에 이제 뭐 기성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이 기성 정치인이라는 것은 득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성 정치인은, 본인의 어떤 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기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네. 그리고 또한 최근 보궐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보다는 정권 심판론, 지역 민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민식이라는 전 장관의 개인의 경쟁력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체의 조직력, 또 이제 우선 북구 갑의 여론, 이거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물론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럼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박민식의 핵심 전략은 돌아온 지역 일꾼이다. 네, 돌아온 지역 일꾼 박민식,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 관계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박민식 장관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실행력을 우리 강조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 북구갑 재보선, 단순한 지역선거를 넘어서 향후 부산 정치 지형과 보수 진영 재편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민식이 다시 지역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또 북구 갑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물인가를 보시면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 돌아온 일꾼 박민식 장관 기억해 주십시오. 격전지를 가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 논평. 제가 이 논평을 사실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놔두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 글로벌 회사에서 M&A, 예, 또 전략 회의하면서 굉장히 이 정상 미팅을 많이 준비해 왔고, 예, 참석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예민하고 힘든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미디어에서 보내주는 사진이나 또는 이 발표되는 일들이 그 노력과 그 준비의 결과물의 일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장동혁은 미국과 같은 편을 먹고 왔다. 이재명은 뭐 했나?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요즘 어제 장 대표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죠? 그동안에 성과가 없다. 네. 또 뭐 사진 정치다. 이런 얘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글로벌 보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네. 미국과 한 라인 연결하고 왔다. 심지어는 장동혁을 차기 대권주자로 본다. 네. 이러한 평가도 나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 결과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는 방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장 대표의 공개된 일정을 보면 핵심적인 일정만 보겠습니다. IRI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연설을 했죠. 그리고 AFPI, 헤리티지 같은 미국의 싱크탱크와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NSC, 국무부 관계자, 이렇게 접촉도 또 공식, 비공식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공화당 인사들과의 면담까지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골고루,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잘 짜여진 일정이고 준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행보의 핵심이 뭐냐?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장동혁은 미국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장 대표의 IRI 연설을 뜯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장 대표가 정치적 정체성을 밝혔는지 요거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행보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 라인과 미국 보수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접점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핫라인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조 그루터스, 아메리칸 퍼스트 폴리스 인스티튜트, 트럼프 측근 상원의원, 이거는 일반 의원 레벨이 아니라요. 당, 정책 3축의 핵심 라인입니다. 특히 국무부 요청으로 일정을 연장하고 비공개 접촉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장 대표의 미국 내 입지를 설명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면, 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 두 번째는 트럼프 라인과 미국 보수 네트워크의 한 라인을 건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경제 안보, 선거 전략을 연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본인도 밝혔습니다. 안보와 경제, 에너지, 중국의 위협, 조선업과 보조함대 건조까지 논의했다고 이렇게 밝혔죠. 네. 자, 먼저 장동혁이 미국에 선언한 장 대표 본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많은 분들이 IRI 연설 얘기가 나오면 그거 뭐 중요하냐? 형식적인 연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정말 미국의 첫 번째 방미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 첫 번째 연설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미국에, 어떻게 국민의힘을 미국의 보수 네트워크에 소개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 포지셔닝을 분명히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동혁이 쓴 단어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장동혁의 행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동혁이 쓴 단어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freedom, 자유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장 대표가 말한 자유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함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2번, constitutional democracy, 헌정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다수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도 헌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것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 헌정민주주의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가슴이 잠깐 뭉클해지는데요. 사실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박 대통령의 그런 벌써 한 7년 됐네요. 네. 그때 그 탄핵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아스팔트에 조인할 때 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 헌정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 헌정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일부 몇 사람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흔들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 시대를 사는 지성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그 신념 하나로 이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권력도 헌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lliance,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동맹, alliance, 그냥 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한미동맹,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공급망과의 동맹, 글로벌 보수 라인과의 동맹, 같은 편 먹자.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deterrence. deterrence는 억지력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이 단어는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력이라는 것은요, 싸우는 power,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 이상, 즉 상대가 나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가 저 사람, 저 나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총칼 들고 피 흘려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안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욱이 말한 게 뭡니까?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특히 제 가슴에 와닿았던 말인데요. 평화는 뭐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화해 모드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라는 이 확신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 대표 human rights, 인권까지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안보를 군사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인간 존엄의 문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들으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보가 군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보는 곧 경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보는 곧 경제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흔들리니까 기름값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니까요. 물가가 대번에 출렁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삼겹살 먹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그뿐입니까?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올라가고 공공요금 올라가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보예요. 총 한 발 안 쏴도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왜 싸우는 건가요? 반도체 AI 기술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의 전쟁은 지났고요. 경제 전쟁이고, 그 다음 미국하고 중국의 핵심은 반도체하고 AI 기술 전쟁이에요. 반도체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멈추죠. 그러면요, 수출이 무너지죠. 대한민국 수출 무너지면, 삼성하고 SK사 수출 무너지면 주식시장 대번에 붕괴됩니다. 그러면요, 일자리 날아갑니다. 군대가 있어도 나라를 못 지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군사력은 나라를 직접 지키는 힘이지만 경제, 기술, 공급망은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안보가 곧 경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장동혁이 누구를 만났냐? 그냥 미국 정치인 만난 게 아닙니다. 먼저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NRC 의장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공화당 선거 전략, 조직, 돈 다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화당의 선거 총사령관이자 트럼프의 오른팔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만났죠? 빌 해거티 상원의원. 이 사람 그 트럼프 때 일본 대사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외교하고 경제 다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또 마이클 켈리는 친기업 인물이죠. 그래서 감세도 주장했었고, 성장 중심의 경제 노선, 이런 것도 주장했던 분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부정선거 문제, 요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 밖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싱크탱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FPI, 이건 뭡니까? 트럼프 계열의 정책 싱크탱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면요, 트럼프 정권에서 전직 장관들, 백악관 참모들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이 바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공장인 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하고 다 만나고 미팅하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이거를 연결하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장동혁이 지금 트럼프 라인, 공화당 조직, 그리고 정책 싱크탱크까지 이 세 개 라인을 모두 다 연결하고 온 겁니다. 트럼프 라인과 공화당 핵심 네트워크까지 한 번에 연결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 네트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선거 전략이 나오고 정책 프레임이 나오고 정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장 대표가 지금 그 한국에 우리 이번 선거에 가지고 오면 국내 정치에서 바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동혁은 트럼프와 공화당 수뇌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거기에 한 라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보수 진영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접점을 확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대한 성과를 내고 온 장 대표의 방미,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지방선거 승리의 무기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겁니다. 제가 글로벌 기업 출신으로서 또 전략 9개 나라 14개의 자회사의 전략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요, 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구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맞춰서 국민의힘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정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 대표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필라입니다. 제가 이 장 대표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큰 전략의 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라는 안보 필라입니다. 안보, 즉 무엇입니까? 한미동맹, 예, 북한 억지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eace through strength, 북한 억지력, 그리고 중국에 대응, 이거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필라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필라는 경제 공급망입니다. 이 경제 공급망의 핵심은 뭐냐? 에너지, 반도체, 조선업 공급망입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 구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여기에 배터리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밖에 뭐 조선, 방산, 에너지까지 합치면은 이 코스피 절반 이상이 미국 공급망 질서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코스피지만 이 절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 안에서 우리가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살아있는 증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뭡니까?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실상 세계 에너지의 목줄이죠? 생명줄이죠? 근데 여기서 긴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유조선 보험료 올라갑니다. 리스크가 커지니까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요율을 올리겠죠. 운송비 올라갑니다. 공급 불안 심리 생깁니다. 그런 결과는 뭡니까? 유가 상승입니다. 지금 브렌트유가 3월에 전쟁이 심각할 때 $10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괜찮습니까? 한국은 더 취약하죠. 우리나라 원유의 90% 이상을 수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이 중동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유사 비용 올라갑니다. 전기세 올라갑니다. 물류비 올라갑니다. 식품 가격? 식료품 가격?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국민 생활비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이거는 외교 분쟁의 차원이 아니라요. 바로 민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 중동, 우방국가의 에너지 협력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한 편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급선 다변화 정말 필요합니다. 예. 이게 지금 공급망 정책이자 전략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공급선 다변화를 시작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략 비축 확대 이것도 중요하죠. 가만히 눈 뜨고 있는 기름 뺏기지 말고 전략 비축 확대하고 잘 지킵시다, 여러분 제발. 이게 없으면 국민이 다 물가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반도체하고 AI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뭡니까? 그냥 전자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들어가죠. 자동차에 들어가죠. AI에 들어가죠. 군사장비에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체 인더스트리의 생명수와도 같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흔들리겠죠. 기업 실적이 무너지고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감소는 우리 민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장성한 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 글로벌 공급망,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우리가 들어가서 협력을 받느냐,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정청래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습니다. 목이 터지게, 주식시장이 잘 나갑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반도체가 흔들리면 끝이에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제조업 중심이라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밀리면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우리 생활의 터전과 자산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술 안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고 미국하고 기술 협력하고 중국 의존도는 좀 관리 좀 해서 핵심 기술 보호하고 이거 못하면은 우리가 군대가 있어도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르무즈가 물가를 흔들고 반도체는 일자리를 흔든다. 그래서 안보는 곧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필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있냐고요? 예, 여기부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장동혁 대표가 방미에서 가져온 이 다대한 성과를 어떻게 우리 6.3 지방선거에 선거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3개의 필라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전략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필라, 두 번째는 경제와 공급망 필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민생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안보, 경제, 민생 이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맹이 강해야 에너지가 확보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에너지가 확보돼야지만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즉 공급망 블록의 한 편이 되는 것이 곧 민생을 돌보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니까 유가가 바로 뛰었죠? 전기세 바로 올라가죠? 물류비 올라가죠? 식료품 가격 올라가죠? 결국 어디서 터집니까? 국민 지갑에서 터집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동맹은 외교가 아니라 민생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방미의 의미가 뭐가 됩니까? 장동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블록 안에서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블록에서 같은 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정렬하고 온 겁니다. 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정하고 온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온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반대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재명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계가 지금 미국 중심 공급망 블록에 재편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기에 올라타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 시점에 장 대표가 미국에 가서 한국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미국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재명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관련 발언 보셨죠?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 글로벌 공급망과 동맹 구조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맹이 강해야 에너지가 확보되고 에너지가 확보돼야 물가가 안정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이 미국에서 이걸 만들고 왔고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즉 이게 안보, 경제, 민생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을 통해서 전략국 구조를 통해서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는 선거 메시지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의 방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동혁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당대표다. 신뢰할 수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미국 보수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경제 안보 전략으로 연결하고 민생 언어로 연결하고 선거 전략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자유우파의 재건을 완성합시다. 조수진입니다. 네, 이제 그 조수진의 이제 경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돋보기처럼 경제 이슈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경제 어떻게 보세요? 네, 회복됐다고 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금리도 내렸고, 주식도 올랐고, 괜찮은 거 아니냐? 네. 이게 정청래식 해석이죠. 이재명 경제 그래서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지금은 안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 버블이나 호르머즈발 유가 폭탄이 지금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공급망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민생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그래프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CPI 그래프이죠. 네. 요거는 지금 이제 물가 CPI 그래프 2025년
초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제 분석한 건데요. 2025년 초에 약간 2%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2025년 하반기에 2.4%까지 상승을 합니다.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026년 3월에 2.2%.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승률인데, 요렇게 보면 사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CPI 지수 그래프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CPI 지수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그 CPI 지수는요, 이제 지수라는 것은 2020, 그 특정한 연도를 100으로 놓고, 그것을 이제 그 시점부터 계속 이제 절대적으로 물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2025년 1월에 115.7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3월을 보면요. 118.80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미 올라간 물가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의 압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가 지수가 내 CPI가 2.4%에서 2.2%로 뭐 소폭 하락했느니 이런 말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계속 상승 곡선 위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얼마나 조금 덜 가파르게 올라가느냐인 것이지 우리는 이미 올라간 물가 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프, 금리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시작이 언제냐면은 3.0%, 2025년 초반기, 3.0%였습니다. 그러다가 2.75%, 2.5%까지 내려왔죠? 물론 이 금리라는 건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못 내립니다. 미국 금리 눈치 보면서 내려야지, 환율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3%에서 2.5%, 5%포인트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금리가 내려왔는데, 우리 삶은 팍팍하냐? 왜 안 좋아지냐? 물론, 대출 이자로 내는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절대 아니죠.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 경제는요, 한국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의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근본적으로, 물가를 결정하는 것, 그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에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형편이 나아졌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브렌트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중에서 특히 에너지 공급망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업의 첫 번째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브렌트유 그래프 보십시오. 2025년 말에 62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 1월달 보실까요? 조금 올라갔죠? 그러다가 2월달에 70달러, 올라가다 갑자기 3월달에 100달러 한 번에 튀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죠? 이때 호르무즈 미국 제재 한마디로 공급망 리스크가 폭발한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뉴스 보면 뭐가 나오죠? 뭐 휴전을 기대한다. 뭐 이란이 이제 휴전 협상에 나섰다. 협상을 재개한다. 물론 뭐 트럼프가 협상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협상을 재개한다는 희망 때문에 브렌트유가 이제 90달러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을 좀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랬는데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핵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이니까 이건 절대 못 건드린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강경농자와 또 유화주의자 또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란 내에서도 뭐 이런 강경파와 유화파 사이에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이고 또 트럼프와 이란 사이에서 핵을 정말 어디까지 완전 포기할 것이냐, 예, 아니면 어디까지 남겨둘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넘어야 할 그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 끝난 게 아니라 터지기 직전에 멈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왔고, 그런데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 이거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 반영이 아니라 기대로 주식시장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전쟁 안 날 거다, 협상이 잘 될 거다, 이런 기대로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올랐고 브렌트유가 다시 저 주춤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지만 안정이 아니고 이거는 불확실성이 잠깐 줄어든 상태다.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경제로 돌아와서요,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렌트유 또 금리,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025년 1년간 약 76%가 올랐습니다. 예, 4,220이었다가 5,093, 가장 마지막에 6,000을 넘었죠?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감 어떠셨어요? 좋아지셨나요?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주식시장 이렇게 펑펑 올랐는데? 아니죠. 왜입니까? 주식은 기대로 움직였고 민생은 현실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렸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힘드냐? 라고 많이들 말하시죠? 왜 그럽니까?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변수예요. 한국은행이 정한 국내 변수입니다. 그러나 민생은 이것보다는 글로벌 변수인 공급망과 경제 블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가나 공급망이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민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그 글로벌 변수를 눈여겨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국 경제 회복 구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물가가는 이미 다 올라와 있고요. 유가는 언제든지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튈 수 있습니다. 공급망 아직도 불안합니다. 네, 지금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동안에 기름이 얼마나 지금 묶여져 있고 돌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가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왜? 이 위기는 한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경제에 간섭을 하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정부의 손이나 정부의 힘이 들어간다고 해도 글로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가가 내려왔다. 주식이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다. 예, 그리고 이건 다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이 버티는 시간을 잘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우리에게도 다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수진 TV를 통해서 우리 한국,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공급망 변수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힘내서 잘 버티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조수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과 분석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조금 방송 장비가 좀, 예, 좀 아직 부족해가지고, 이게 아주 원활하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부족한 걸 지금 파악해서 장비도 좀 보충하고, 예,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 계속 이제 좀 나아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수진 TV 이제 시작했으니까, 막 이제 첫걸음 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의 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든 또는 뭐 잘 되라고 질책하는 말씀이든 언제든지 나눠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조수진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또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